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원래 개회사를 하기로 했는데 개회사를 하는 교수가 사회까지 맡기로 해서 제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 저는 오늘 학술 행사를 준비하고 사회와 개회사를 맡게 된 인문대 학장 안지현입니다. 예, 행사에 앞서서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 50주년 종합파를 맞아서 저희 서울대 행사를 KBS 다큐온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 행사를 다 촬영하는데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이런 미세한 영상은 찍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혹시 꽃단장 하셔야 되면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요.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인문사회 자연 50주년 공동 학술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종합파 50주년을 맞은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세 대학이 이번 주에 각 단과대별로 기념 행사를 가졌고, 또 금요일은 자연대 행사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물리대 후신으로 함께 이렇게 공동 학술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발걸음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지만 1946년 물리대가 해방 이후에 출범되어서 일제강점기 치하의 경성제대와 선을 긋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서 민족을 회복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전력을 기울였다면, 1975년 관악 이전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토대를 쌓는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5년에 물리대가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는 기본학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문을 하는 세계 대학인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0년간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가 각기 따로 어떤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성취했는지, 그리고 21세기에는 기초학문 분야로 어떤 소명에 부응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과 연구 세션을 나누어서 앞으로 대학의 소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분의 발표자들이 흔쾌히 수락하여 주셔서 귀한 발표를 듣게 되고, 각기 첫 세션 교육 세션은 원래 인문대가 교육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맡을까 했는데, 우리 사회대 학자님께서 다른 발상으로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교육분과를 사회대 학자님께서 맡아주시고, 연구 세션은 제가 맡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을 하는 마지막 자리는 유재준 자연대 학자님께서 좌정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개회사를 마치고요. 이번 주에 개회사 너무 많이 들으셔서 조금 지루하실 텐데, 예, 반복하는 말은 다 생략하고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홍림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주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희 관악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캠퍼스의 어떤 통합, 캠퍼스의 이전 문제를 넘어서 저는 더 큰 그러한 관악 시대에 담긴 뜻은 종합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합화는 거기에 물론 물리적인 통합도 중요한 공간 재구성의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종합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68년도 10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도 담겨 있는 취지지만 단지 지리적인 물리적인 통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화 50년을 맞게 되고, 그래서 종합화에 담긴,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취지 이상을 저희가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나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관악 50년이지만 또 인문, 사회, 자연대 경우에 대학의 또 50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 사회, 자연대가 공동으로 이러한 학술 대회, 그것도 특히 주제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새 학장님들께서 의기투합하셔서
이러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 또 맡아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환영사든 기획사를 많이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항상 키워드로 되어 있는 대전환, 그리고 대학의 소명에 대해서 뭐 답이라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모든 대학의 여기 말씀하신 소명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묻고 배우는 곳이 바로 이제 학문의 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할 때 뭐 유니버시티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의 역사를 동서양으로 다 보면 출발은 저는 상당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그리스에서 시작된 아카데미아의 이상, 그리고 뭐 그걸 동양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 경우에 어떤 학당 배움에, 근데 우리가 대학을 지식 공동체 내지 지성 공동체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같이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근데 그것을 지식, 지성. 근데 저는 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지금 대학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저희가 대학의 소명과 관련해서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문은 뭐 그 말 그대로 묻고 배우고 뭐 깨우치고 이러한 하나의 액티비티가 더 강조가 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만 해도 그거는 하나의 엔드 프로덕트죠. 최종적인 산물이고, 근데 지성이라고 할 때 인텔리전스도 지금은 아티피셜과 휴머니 이게 막 혼돈되는, 그리고 어떤 주체 중심의 그러한 표현인데 비해서 학문은 훨씬 더 상호작용적이고 그리고 활동성이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학문 공동체로서, 그래서 저는 대전환 시대 학문 공동체 뭐 그런데 문제는 대전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또 저희 발표를 통해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전환, 대변혁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게 복잡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불안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러한 우리가 직간접적인 현상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학문 활동의 근본은 근본적인 질문들, fundamental questions 내지 이제 뭐 영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perennial questions. 이것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학문의 어떤 모든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의 어떤 학문의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의 정신, 활동성에 의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단계를 또 거쳐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단계는 그때그때의 어떤 축적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것이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뭐 이러한 어떤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우리가 같이 행하고 있는 그런 활동의, 학문 활동의 방향성,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또 수행해야 되는가,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들을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다루는 기회가 그만큼 저는 당연히 우리 서울대 미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새 학장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을 출발로 해서 저희가 오늘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 번째 총장님 축사를 듣는데 매번 큰 울림이 있었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 그런지 가장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총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빨리 지금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교육 세션이 있고 연구 세션이 있는데요. 대전환에 응답하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대 우리 김대일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이제 봐주실 텐데 빨리 나오셔서 이어받으시고요. 저희가 13분씩 발표만 하고 토론은 없고 종합 토론 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이 10분으로 준비하셨습니다. 13분을 하기 위해서. 그럼 큰 박수로 사회대 우리 김대일 학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막 소개받은 사회과학대학교 김대일 학장입니다. 저희는 교육 세션을 맞았는데 아까 무슨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이걸 맡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순서 정할 때 가장 구태의하는 방법이 나이 순인데 두 번째로 구태의한 가나다 순으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먼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세션에서는 세 분의 발표자가 계신데요. 인문대 영어인문학과의 김현진 교수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의 김우영 교수님,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이동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시간 매니저 하는 거고요. 지금 세 분 여기서 저를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3분 남았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1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보시고 시간 매니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김현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김현진입니다. 우리 인문대학 홈페이지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은 인문학의 전통적인 영역을 가리키고 과학, 기술, 경제, 경영, 디자인, 매체 등은 인문학적 연구와 사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문학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사물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인류 문명이 이루어낸 재반 전통과 현재의 성과들, 미래의 발전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상상력과 창조력을 길러준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생각하고 대화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상상력과 창조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부 수업, 특히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을 인문학 공부, 더 좁게 말하면 문학 공부에 입문시키는 제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식대로 인문학 공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서울대에서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한 뒤에 인문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이고 제 전공 분야는 중세영문학입니다. 제가 인문학 중심설, 문학 중심설의 관점에서 발표 중 본의 아니게 사회과학, 자연과학 또는 인문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드러내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교육의 단계를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그 저변을 차지하는 것이 지식 습득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하이브리드 강좌는 그 특성상 지식 습득 위주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TV 인문학 특강, 유튜브 인문학 채널, 우리 인문대학의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또한 인문학의 대중화와 적절히 큐레이팅된 지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유형의 인문학 수업은 인문학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 대학이, 특히 서울대가 추구해야 할 인문학 교육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더 본질적인 인문학 수업은 인문학적 지식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 우수하고 의욕적인 학생, 적절한 규모의 역동적인 수업 환경이 갖추어질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해석으로 지식을 창출하는 학문입니다. 이때 해석 대상이 되는 것이 텍스트, 특히 문자 텍스트입니다.
21세기 들어 문자 매체가 새로운 매체로 전환되고 다른 매체와 융합하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간이 고도화된 담론이나 지식을 구성할 때 문자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어떤 유형이든 인문학적 해석의 대상이 되지만 문학의 옷을 입을 때 심리적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문학이 역사나 철학보다 더 친근하고 문학 작품을 읽고 호불호를 밝히는 것이 역사 서술을 평가하거나 철학 이론을 비판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크고 작은 문자, 비문자 텍스트, 나아가 세상이라는 거대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과 상통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문학의 한정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석은 예술 못지않게 창의적입니다. 문학의 영역은 창작과 해석의 접점에서 만들어지기에 얼핏 문학의 창의성은 창작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창의성은 창작의 창의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누구나 지식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은 곧 지식입니다. 고도의 인문학적 지식은 글, 즉 문자 텍스트의 형태로 창출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대안적 매체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는 걸 알면서 해석이 인문학이 과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문학 공부에 입문하는 첫 걸음은 해석이 과학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창의성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며 문학은 다른 인문학,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고 다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일은 기계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요하는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이런 식의 에너지 손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학 해석 행위는 에너지 손실이 심하고 연비가 낮은 작업이며 무리하게 의미의 간극을 메우고 연비를 높이려는 노력은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런 공백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의 공백은 결국 해석자의 판단력과 상상력,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먼 곳을 과하게 채우면 해석이 망가지는 것, 이것이 문학 공부의 난점이자 매력입니다. 모든 해석은 폭력적입니다. 도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입니다. 해석은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에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며 어떤 해석도 텍스트와 등호관계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텍스트의 의미가 투명하고 온전하게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해석을 통해서만 자신을 객관화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 텍스트, 특히 규모가 큰 문학 텍스트는 대단히 복잡한 언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작가와 그가 속한 시대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층적으로 포섭하며 앞선 시대의 사회문화적 자치와 문학적 전통이 겹겹이 퇴적된 지층 위에 구축됩니다. 문학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보통의 문자 텍스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암호화되고 언어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전기 또는 전자 시스템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회로화됩니다. 인간의 뇌가 이런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해석의 단계, 즉 데이터 프로세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과 배제, 의미의 손실과 변질이 발생하고 해석이 언어로 옮겨지는 재텍스트화 단계에서 다시 의미의 손실과 변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해석은 축소지향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해석의 윤리는 텍스트의 특정한 도덕률이나 이데올로기를 입힘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성을 인정하고 절제할 때 세워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즉 해석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 폭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해석으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세우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전체로 부분을 지우거나 부분으로 전체를 대체하지 않는 것, 항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텍스와 텍스, 텍스와 컨텍스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텍스와 세상을 읽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대학의 문학 수업, 나아가 인문학 수업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해석의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절한 예를 찾지 못해 이런 그림을 고른 건 당연히 아닌데요. 마침 촬영을 한다고 했으니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폭력적 해석이 난무하고 그런 해석이 미디어를 통해 무한 확대 확산되는 곳, 해석의 폭력이 개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곳, 해석을 흉기화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편리해진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대학에서 해석의 윤리를 가르쳐야 할 당위성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인사자의 역사가 만들어진 지난 50년간 인문학은 인간과 학문과 세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성찰해 왔습니다. 불변하는 보편적 진리 환상에서 깨어나 진리의 역사성과 상대성을 인지하고 진리가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되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고 현재에 발을 뒷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지만 그것을 섣불리 진화라 부르지 않았으며 경계를 허물고 넓히고 가로지르면서 다른 학문과 대화했고 사고의 틀을 바꾸는데 어떤 학문보다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융합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문학 연구, 특히 문학 연구가 거쳐온 고민과 성찰의 흔적 일부를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키워드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도움이 없이 혼자 걸어올 수 있었던 길은 아닙니다. 이 개념들이 학생들에겐 너무 추상적이고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민과 성찰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서 굳이 고담 준론을 설파하지 않았어도 우리 변화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은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전통적 커리큘럼에 따라 대면 수업에 의존하는 근대식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되묻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 아니 혐오와 광기가 고등교육을 망가뜨리거나 후퇴시킬 수 있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미래형 전인교육을 위해 물리적 캠퍼스의 확보와 설치를 거부하고 어떤 대학은 물리적 캠퍼스 안에서 주거와 학습이 통합되는 것이 전인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문학은 이 절박한 질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떤 학문보다 더 깊이, 더 넓게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대학이 크게 변한다면 인문학이 할 일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궤적 또한 마땅히 인문학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은 쉽게 변화에 휩쓸리지 않으나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해석으로 미래를 여는 학문입니다. 인문학도 인문은 해석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만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식이 달라질 때 비로소 바뀌며 인식이 바뀌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대학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중심에 인문학이, 그 중심을 문학이, 인문학이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곁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밀턴의 아담과 이브처럼 쉽지 않은 길을 손잡고 함께 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 좀 제가 하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좀 자료가 길고, 근데 이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프로네시스적 사회과학 교육을 향하여.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마 총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 경험 위주로, 저희 사회대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처음에 이 프로네시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정치외교학부에서 경험한 얘기, 즉 제가 정치외교학부에서 프로네시스적인 교육을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는 정착을 넘어서 사회과학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행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 또 이 기회가 기회인 만큼 사회과학대도 넘어서 프로네시스적인 서울대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추구해 볼 수 있을까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서울대를 넘어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세 가지 지식의 미덕입니다. 에피스테메, 테크네, 프로네시스. 에피스테믹스 떠오르시죠? 에피스테메는 우리가 잘 아는 보편적 지식입니다. 이게 자연과학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테크네는 벌써 테크놀로지, 테크닉이 떠올리듯이 공학적인 그런 지식. 그런데 그럼 사회과학은 뭐냐? 사회과학도 에피스테메도 하고 테크네도 필요합니다만 프로네시스라는 가치 합리성에 기반한 맥락 의존적 실천적 지혜, 영어로 practical wisdom prudence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플루비아라는 학자는 아예 사회과학은 에피스테메를 포기하고 프로네시스로 가야 한다는 레디컬한 입장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수 학문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경우에는, 프로페셔널한 널리지 경우에는 프로네시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각 학문마다 예를 들어서 정착에서는 야, 우리 정말 정치적인 정착 좀 해보자. 맨날 실증주의적으로 계량 연구만 하지 말고, 이런 입장도 있고, 사회학도 퍼블릭 소시올로지, 인류학도 퍼블릭 앤트로폴로지, 심지어 경제학도 Real World Economics Review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류 경제학이 리얼 월드에 대한 경제학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또 합쳐서 메소돌로지컬 플루럴리즘으로 같이 해보자는 입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사회 참여형 사회과학을 해보자. 사회 참여형 수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프로네시스를 배우고 연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프루던스, 프랙티컬 위즈덤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회대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죠.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학과에서, 경제학부에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사회대 학생회에서 공대 학생회랑 했던 컨퍼런스입니다. 이건 자연과학, 공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과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학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학술회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테크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에. 그런가 하면 고전강독 심포지움을 합니다. 이것도 영어무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고전을 읽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어떠한 소양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형이라는 게 사회과학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문학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클레멘트 코어스 같은 거, 빈민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 참여형 인문학의 예고. 유재준 또 우리 학장님께서 보니까 자연과학대학의 시민과학센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에피스테메, 테크네, 프로네시스가 중요한데 최소한 사회과학은 프로네시스를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를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프로네시스적인 교육, 연구,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규범, XY축을 보시면 Y는 규범지향, X는 실험지향, Y는 규범지향이냐 실험지향이냐, X는 성찰지향이냐 사회적 실천지향이냐, 이 XY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혹은 교육 목표를 삼고 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규범과 성찰을 중시하는 쪽으로 민주시민 교육으로 가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규범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서비스 러닝 모델, 이게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하는 그런 이제 교육들이죠. 이게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할 말씀은 많지만 드릴 말씀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이따 제 수업 예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사회 참여형 수업에서 저는 관악구로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전문 지식을 가르치죠. 나쁘게 얘기하면 탁상 공론, 암체어 프로페서가 가르쳐요. 관악구로 내보냅니다. 그럼 그들은 현장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관악구에 있는 주민활동가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아주 빠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뭘 모르냐면, 첫째, 너무 바쁘고, 두 번째, 터널 비전이에요. 자기 분야 외에는 몰라요. 근데 이 두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악구청으로 가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관료들은 제도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예산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전부 다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럼 전 학생을 내보내면서, 자, 여러분들이 나가서 단절되어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융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 결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 참여형 연구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실천은 봉사하고 다릅니다. 봉사는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비정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거 굉장히 고귀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회과학에서는 civic engagement, 전 이거를 시민적 참여와 실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여와 실천을 통한 시민적 주체성과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줍잖게 나가서 제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에 공헌하면서 자기가 시민이라는 주체성을 깨닫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연구, 실천이 같이 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책은 하나는 미국 정치학회, 다음번 책은 이 터프스 대학의 칼리지에서 나온 책인데, College of Social Civic Life라는 칼리지가 있습니다. 터프스에. 뭐냐? 학생들이 What should I do 고민, 이게 What should I 대한 고민은 윤리적 고민이에요. 개인적인. 이걸 넘어서서 What should we do? 정치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passive students, 수동적인 학생이 active student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천적 측면입니다. 봉사 혹은 뭔가 문제 해결도 실천이지만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시민적으로 변하는 게 실천의 중요한 점이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인데, 제가 이제 2015년부터 10년간 거의 매 학기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한 2개월 후에는 나가는데 20년간 이렇게 가르쳐 왔고, 처음 했던 게 15년에 동네 안의 시민정치 프로젝트, 18년대는 제가 정착회장 때 전국적으로 20개 아마 수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19년도에는 이거는 정착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사회과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해서 사회과학에서 했고, 이제 25년도 지금 이번 학기에는 관악구 서울대 탄소 중립 시민의회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게 처음 거예요. 이게 그때 냈던 책인데, 이게 세종도서 우수학술 도서로 받았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습작이 아니라 세종도서의 학술 우수도서를 받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10개 자치구의 그림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화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책을 냈고 뭘 했느냐, 이렇게 발로 뛰는 거, 제가 내보낸다고 그랬죠. 내보내서 공부를 하되 이런 식으로 동작구부터 종로구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해온 거예요. 제목도 학생들의 발랄함이 나옵니다. 동작, 새로운 동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에 그림은 제가 이게 학생들 습작이 아니라 전문 도서가 되려면 이론적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 정치의 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채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 연구와 실천이 같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학술회의, 그리고 프라하에도 데려갔습니다. 제가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발표를 시켰고, 세계 정치학 학생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처음이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기획기사 시리즈로 여러 번 냈고, 한겨레 신문에도 이런 기획기사 시리즈를 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글로 기록을 남기고 홍보를 도와준다. 여러분들 책도 내고 기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첫 번째 15년도 과목이에요. 흘러 22년도에 스타트업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에 있는 친구가 서울대 학생회장 서영인이라는, 이제 졸업했죠. 이 친구가 지금 스타트업계의 스타가 됐어요. 온갖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도 받았어요. 방글라데시에 가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세웠는데, 이게 수업의 결과입니다.
이게 성공해가지고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제가 만났는데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잘 됐대.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냐 그랬더니 못 말해주겠대요. 안 말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강남 아파트값 하나 더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또 기업으로 가게 되고. 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기도 하고, 밑에 거는 카페를 통해서 정치 교육을 시키는 아이디어를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정치연구라는 1급지에도 글까지 나오는 이런 교육연구 실천이 같이 간 모델인데, 23년도에는 장기를 기증하는 이런 자서전을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23년도에는 영등포구의 주민참여형 쓰레기 지도인데, 여기 이해찬 영등포구 의원이 정치학부의 3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인데 구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림동, 이게 김민석 지금 총리의 지역구인데 여기를 지금 변화를 시켰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장애인 이동권. 박경석 그 전장년 대표도 학교에 왔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것도 역시 한국정치학협에 글을 실었고, 지금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서울대 지금 탄소 중립 캠퍼스가 중요한데, 서울대가 관악구랑 따로 하고 있어요. 관악구는 또 탄소 감축 또 중립 목표가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시민의회를 통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지원해달라고 기획처에 제출했는데 오늘 떨어졌다는 이메일을 받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제가 지원을 받아서 계획대로는 하고, 이 마지막 시민회의 날에는 꼭 총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우리 총장님을 모셔서 우리 주민 시민회의 결과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2019년도에 서울대 정치학교를 넘자, 그래서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를 세웠고, 사회대 모든 전공에서 최소 1년에 하나 내지는 2개 과목을 이런 식으로 개설하자. 쭉 해왔고, 그동안 한 60개 수업을 한 1,500명 이상 학생이 수강하는 그런 수업을 해왔고요. 많은 출판 이런 걸 해왔습니다. 이렇게 출판을 많이 해온 이유는, 이거는 그냥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습작이나 어떤 학생들의 치기 어린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이런 전문 우수 학술 도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28년이죠.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우리 총장님도 나오시는데, 그때 사회대 학장 시절이죠. 전현희 원희위원장 부르는 자리에서 서울대 학생회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회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포멀리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 이유로 학생회에서 만든 띵크탱크와 혁신센터가 같이 이런 걸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와 학생 조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있는 게 있고, 이거를 말만 하면 안 돼서 실증적으로 저희가 연구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출판된 건데, 이런 수업을 들을수록 시빅 마인드니스, 시민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인데, 이게 스텝 와이즈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웨어니스,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 커미트먼트, 헌신의 단계를 거쳐서 늘어나는데, 왜 어떤 애들은 인식에서 멈추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헌신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독립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컨트롤 베어리어블이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과학도 넘어서 서울대로 가자는 거죠. 서울대. 이게 아이보리 타워에서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로 가자는 것이고, 이건 이미 우리 유영림 총장님의 어젠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네시스를 한다고 해서 학문적 수월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승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근대적 의미의 상아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자연과학자 같은데, 이 상아탑에 둘러싸여서 밑에 뭐냐 그러면 We study nature, you go save it. 우리는 연구할 테니까 네가 가서 save it, 구해봐. 그리고 밑에 일반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자, 이런 상아탑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있고, 같이 사회적인 시민의식 가치를 추구하되, 대학은 사명과 보상 체계와 행정적 지원과 학생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교수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사회와 함께 높은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고 상호성,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 지식민주화, 경계넘기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보리 타워에서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로 바꾸는 게 이미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교육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이제 봉사 중심으로 대학을 변했고,
사회공헌 중심의 대학으로 변했고, 그건 과거의 봉사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봉사는 교육과 연구의 반영이 미비했는데 이제 대학 사회공헌은 교육 및 연구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 스탠다드와 표준이고요. 그런 걸 하는 대학들 조직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미 이런 거를 천명을 했어요. 총장님도 했고 22년 중장기 발전 계획, 제가 이때 비전 팀을 맡아서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이제 하기만 하면 되고, 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속가능 평가에서 국내 1위, 아시아 3위, 세계 종합 46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서울대 곳곳에 있는 이러한 식의 공헌 활동이 뭐 있는지 디렉터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피라미드형으로 지금 갖춰져 있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디렉터리를 냈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플랫폼인데 맨 어디 보실까요? 오른쪽 위에 우리 총장님의 역작이시니까 이 학부대학, 이게 기초 교양교육 영역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식의 프로나이시스 교육을 하고 있고 이미 베리타스 실천을 중심으로 하고 계세요. 이게 더 키워야 된다는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를 보면은 사회공헌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건 글로벌 사회공헌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단순 봉사가 아니라 공헌형 교과목이라는 것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사회에 대해서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평생교육원에서 좀 더 이런 프로네시스적인 걸 할 수 있죠.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대 교수들이 베리타스 실천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학을 넘어 사회과학을 넘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요새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를 해요. 서울대 클론을 10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피스테미적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테크네적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단이라는 데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가 장비를 지방대학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이런 프로네시스적인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뭔가 전범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총장님 여러 가지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에피스테메적으로 왜 서울대는 노벨상을 못 받아요? 테크네 쪽에서는 야 융합 기술이나 AI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프로네시스적인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인사자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대체할 수 없다. 인사자이기 때문에 한자도 좀 집어넣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걸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되나 이게? 이게 제가 뭐라고 설마 또 저 같은 사람이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도 그 나이 되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75년에 이제 서울대가 옮겨왔고 지금 뭐 제 나름대로 그냥 굉장히 자의적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내리는 서울대 입구역은 1984년에 생겼고 쭉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죠. 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가끔씩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챗GPT 그때 막 나오면서 결국 코로나의 시작을 줌과 함께 만났고 코로나 끝자락에서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서 이제 이거 먼저 온 미래라는 최근에 장강명 작가의 책도 있는데 아마 먼저 온 미래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벨상의 계절이죠. 지난주고요. 서울대 특히 자연대가 십자포화를 맞는 시즌입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금년에 노벨 화학상은 보면 금속 유기 골격차라는 굉장히 신박한 얘기인데요. 조립하는 겁니다. 보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제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그냥 고리가 되겠죠, 하나가.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세 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럼 결국은 화학자들은 결합을 만드는 것인데 가끔씩은 연결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질을 담아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분야를 말하는 금속 유기 골격체라는 단어는 1994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처음 발명된 분야가 노벨상까지 이어진 분야죠. 결국은 이 분야는 저희가 화학자의 입장이니까 금속 이온을 연결을 한다. 사실 그냥 점을 잇는 겁니다. 여기서 점은 그냥 원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행사를 한 그 저희 친구인 인문대 오마주를 위해서 인문대는 사이를 잇다라고 했는데 화학자들은 점을 잇습니다. 근데 인간, 시간, 공간인데 저희들은 공간을 조금 많이 잇는 것 같습니다. 자, 점을 잇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일까? 점을 잇는 건 맞는데 이 점은 사실은 동그랗게 생긴 분자를 2차원에 투사를 시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이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환원을 시켜서 내가 거기서 규칙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실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그냥 호기심에서 만든 거예요. 별 사이에 있는 물질에서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축구공 같이 생긴 분자가 있네. 1996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세상에 없던 물질을 만들게 되는 또 자연과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죠. 육각고리와 오각고리가 있는데 얘들은 공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2차원에 투사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들쑥날쑥이죠. 실체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실체는 반영되겠죠. 육각과 오각을 연결한다. 전개도를 펼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점과 점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해석은 하지만 한계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숙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모델은 다 틀렸어요. 그죠? 모든 지도도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셨잖아요. 198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온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세상에 살았어요.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다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대가 여기 있어요. 관악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관악이 내가 아는 관악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서울대와 관악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서울대는 서울의 남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관악은 이제 서울의 서쪽에 있어요. 왜 이러지? 그 옆에 있는 역을 보니까 좀 느낌이 와요. 사당, 금정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구나. 이 지도에서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1989년에는 사당과 금정을 잇는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고 이 두 점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와 관악은 별개의 세상이었고 각자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서울대만 알면 되고 관악은 관악만 알면 되고 이 두 세계는 그냥 떨어진 것처럼 지도에서는 보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1994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당 금정선을 연결하는 순간 세상이 연결된 거죠. 과학은 결국은 점처럼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세상들을 누군가가 선을 하나를 연결하는 순간 세계가 다시 모이는 거죠. 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일이 과학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23년에 서울시 홍보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 지도다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 않죠. 결국은 완벽한 지도는 없기 때문인데요.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unflatt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을 2차원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았죠. unflatten이라는 건 사실은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인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저도 서울대에서 누군가가 만화로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제출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 콜롬비아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닉 서산티스라는 사람이 쓴 만화책입니다. unflatten은 뭔가 하면 원래는 평평하지 않았던 것이 평평해져 버린 것을 원형으로 돌린다는 원형 복귀입니다. 그 플랫은 무엇인가? 챗GPT에 나와서 찾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플랫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플랫니스의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은 보면 평평하다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닌 거죠. 부드럽긴 하지만 사실은 단조롭고 똑같고 공허하기도 하고,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나 줌 수업할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동안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 명 빠져도 똑같은 능력 가진 사람을 끼워 넣으면 되고 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빨리 잘 돌아가는 서울대 똑똑한 학생들을 만드는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세상에서 이제는 조금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자유롭다는 건 뭔가 하면 결국은 원형을 복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자연대 모든 과의 커리큘럼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화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별 다르지 않아 보여요. 전 세계에서 있는 뭐 다른 화학부들과.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현대화학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연구 실험이라는 이 두 가지 과목은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현대화학 세미나는 화학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 제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분의 교수님이 백투백으로 학부생들한테 학부생 수준에서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로 본인의 연구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학부 때 이런 수업을 들었다면, 야, 우리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보였는데 이런 걸 하시는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 효율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겠다. 밀키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사냥과 수렵과 경작과 어로를 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서 조리하던 세대였는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이제 야, 그것도 너무 시간 필요 없으니까 1인분으로 양파를 잘라주고 당근을 넣어주고 압축 비닐팩에 넣어서 그냥 물에 끓이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화학 실험이라는 것은 특히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2배속으로 돌려보는 인강처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세상을 아는 순간 언플래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초록집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상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연과학대학은 특히 지금 학부대학에서는 신입생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학생 자율 세미나, 그 다음에 학부생 자율 연구 등 굉장히 체계적인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연대 또한 굉장히 큰 규모로 1년에 약 거의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서 실제 연구실에서 손으로 해보게 만듭니다. 결국은 세상은 확장되고 있고요. 확장되는 만큼 연결되는 약간의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끊임없이 확장되는 세상이거든요. 결국은 같은 출발점에서 1차원 길을 따라서 얼만큼 빨리 가는 게 지금 목표가 지금 아닌 세상이잖아요. 어디서 출발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왜 가는지도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 굉장히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 차이점이 서울대가 만들 수 있는 변화지, 잘하는 학생 뽑아서 잘하는 학생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바쁘면 찍어주면 경로를 앱이 찾아주고 심지어 몇 번 탑승구에서 타면 환승거리를 좁힐 수도 얘기해 줍니다. 제가 어딘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과연 모르던 길을 찾아서 낯선 곳으로 가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서울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현장이라는 것이 만나서 경험이 되는 건데 경험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요. 일리프레이서블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죠. 제가 사실은 지금 학장님이 좀 영어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까불면 안 되는데, 일리프레이서블이라는 말은 보면 결국 플레이스를 리플레이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보면 그냥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냥 대체 불가능. 결국은 서울대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서울대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제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